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부러울 게 없는 삶을 살고 있네요. 아내분도 미인이시고 돈도 잘 버신다면서요. 모두가 제 인생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매일 밤 아내에게 맞는 남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제 지옥 같은 일상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그저 투명 인간입니다. 행복했던 시작, 드러나지 않던 전조. 아내 은하를 처음 만난 건 5년 전 직장 동료의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은하는 똑 부러지고 자기 주장 강하며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은하의 당당함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박은하예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훈남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은하씨도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매력적이세요. 뭐 립서비스는 고맙네요. 그런데 지훈 씨는 이렇게 얌전해 보이는데 저 같은 스타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좀 거칠고 제 멋대로인 면이 많거든요.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은하씨를 더 잘 보필하겠습니다. 보필? 재밌네요. 좋아요. 그럼 보필 잘하나 한번 볼까요? 그녀는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늘 소심하고 남의 눈치를 보는 성격이었죠. 그런 저에게 은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듯 했습니다. 짧은 연애 기간 동안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사귄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 상견례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은하의 당찬 모습에 조금 놀라시긴 했지만 능력 있고 예쁜 며느리를 얻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은하. 참 시원시원하니 복스럽게도 생겼다. 우리 지훈이 잘 부탁한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지훈 씨 잘 잡고 살게요. 제가 리드해야죠. 모두가 축복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꿈같은 현실이었죠. 하지만 이 결혼이 제 삶을 지옥으로 만들 거라는 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요. 조금씩 드러나는 폭력성. 문제는 신혼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마치 조용히 끓어오르는 물처럼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제 삶을 잠식해 들어왔죠. 여보 뭐해? 설거지 안 했어? 어젯밤에 내가 분명히 해놓으라고 했잖아. 아, 미안. 잠깐 깜빡했어.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네. 지금 바로 할게. 정말 미안해. 매번 깜빡했대. 내가 매번 말해야 해?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 돌봐주려고 결혼한 줄 알아? 잔소리하게 만들지 마. 피곤하니까. 점점 은하의 목소리가 커지고 짜증이 늘어갔습니다. 사소한 불만에 저를 몰아세우는 일도 잦아졌죠. 저는 그런 은하의 모습이 낯설고 당황스러웠지만 피곤해서 그렇겠지, 신혼이니까 예민하겠지 생각하며 해서 넘겼습니다. 원래 좀 당찬 성격이니까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제대로 안 해. 그릇 다 깨트릴 거야. 설거지를 발로 하냐. 내가 저번에 산 그릇들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왜 이래? 아파. 아파? 내가 뭘? 엄살 부리지 마. 똑바로 하라고. 한심하게 굴지 말고.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힘 조절을 못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난처럼 시작된 아내의 행동은 점차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때린 건 결혼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라니까. 은하야, 그만 마셔. 너무 취했어. 제발 정신 좀 차려. 은하야, 너 지금 나를 때린 거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버릴 것 같다고. 내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뺨이 얼얼했습니다. 피부가 화끈거리고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맞다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은하는 다음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순진한 표정으로 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술김에 그런 거라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빌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가? 은하가 원래 저렇게 여린데 술 때문에 실수한 거겠지. 저는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폭력의 일상화 고립. 하지만 그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술에 취했을 때만 그러는 줄 알았던 아내의 폭력은 점점 맨정신일 때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듯 한 번 터진 폭력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여보, 내가 어제 사오라고 한 거 사왔어. 내일 아침에 써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아, 미안. 깜빡했네.
일이 너무 바빠서. 퇴근하고 바로 오느라 정신이 없었네. 정말 미안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사올까? 은하야, 그게 무슨 짓이야? 위험하잖아. 내가 몇 번을 말해야 해. 그렇게 무시하고 싶어. 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너 따위가 감히 나를 무시해.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 정말 깜빡한 거야. 내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도 잦고 너무 피곤해서. 변명하지 마. 너 같은 무능한 새끼는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 내가 이렇게 화내야 정신을 차리지. 때로는 말로, 때로는 손으로, 때로는 발로. 아내의 폭력은 점차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처음에는 뺨, 다음엔 팔, 그 다음엔 가슴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차는 시기였죠. 맞을 때마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항하면 더 심하게 맞았고 오히려 제가 감정적인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멍자국을 감추기 위해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긴 옷차림을 고수하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동료들이 팀장님 더워 죽겠는데 왜 늘 긴팔이에요? 라고 물으면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타서요. 체질이라서요. 라며 둘러댔죠. 제가 맞고 산다는 사실을 누가 믿어줄까요? 오히려 제가 찌질한 남편, 아내한테 잡혀 사는 남자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남자니까 가장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내가 더 신경 쓰면 되겠지. 재민아, 별일 없어.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프로젝트가 좀 힘들어서 그래. 너 요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혹시 은하랑 싸웠냐? 너 결혼하고 나서 연기운이 없어 보여. 아니야, 싸우긴. 우리 엄청 잘 지내. 그냥 잠을 좀 못 자서 그래. 걱정해줘서 고맙다. 야, 나 회의 들어가야 해서 이만 끊을게.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더더욱 말씀드릴 수 없었죠. 행복하게 사는 줄 아셨을 텐데 저 때문에 실망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다 잘 살고 있는데 나 혼자 왜 이렇지? 이런 생각에 저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저는 제 존재를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사회적 시선과 고통에 심한 직장 동료의 오해. 회사에서도 저는 점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폭력으로 생긴 상처를 감추려다 생긴 오해들 때문이었죠. 상처를 가리려다 오히려 더 큰 의심을 사는 역효과가 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백지장 같으신데요.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잠시 어지러워서요. 괜찮습니다.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팀장님, 그런데 팔은 왜 그러세요? 멍든 것 같은데. 혹시 어디 부딪히셨어요? 이거요. 어젯밤에 잠결에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제가 좀 잠버릇이 나빠서. 괜찮습니다. 요새 부쩍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아내는 밖에서는 완벽한 커리어 우먼이었고 저와 함께 있을 때도 달콤한 아내인 척 연기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회식 자리에 찾아와 저를 살갑게 챙기는 모습을 보일 때면 동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왜 나 빼고 회식해? 나 서운해. 바쁘다가 얼굴도 못 보고 오늘은 꼭 여보 얼굴 봐야겠다 싶어서 왔지. 여기까지 왜 왔어? 집에서 쉬고 있지. 와, 김 팀장님. 사모님이 이렇게 미인이신 줄 몰랐네요. 복 받으셨네. 부럽다, 부러워. 능력 좋고 예쁜 부인이라니. 팀장님 전생에 나라를 구했네. 사모님, 팀장님이 혹시 집에서 속 썩이는 일은 없죠? 지훈 씨가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밖에서는 제가 좀 강하지만 집에서는 얌전한 남편 덕분에 제가 편하게 지내죠. 제가 좀 꼼꼼해서 잔소리하긴 해도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역시 잘났다. 잘났어. 저는 그들의 칭찬에 어색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완벽한 가면을 쓴 아내와 그 가면 아래 숨겨진 제 현실의 괴리감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향한 동료들의 부러움은 제 고통을 더욱 깊게 하는 칼날이었습니다.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 기분이야. 누구 하나 내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오늘 회식 때 나 때문에 어깨 으쓱했어? 내 덕분에 내가 그나마 사람 구실하는 거야. 아니야. 제발. 아파. 주제도 모르는 게. 내가 내 얼굴 살려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잘못했어. 임신과 변하지 않는 폭력 그리고 낙태 강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야. 아이를 위해서라도 은하가 변할 거라고. 폭력은 멈출 거라고. 저는 바보같이 또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여보, 진짜야. 우리 아기 생겼어.
뭐 좋네. 이제부터 더 신경 쓸 일만 늘어나겠네.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럼 내가 다 할게. 여보는 편하게 쉬어. 이제 우리 새 식구가 되는 거야. 정말 행복하다. 하지만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은 아내의 폭력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폭력은 더 자주 그리고 더 격렬하게 나타났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은하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되는 존재인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이 찌고 몸이 무거워졌잖아. 이 쓰레기 같은 새끼. 다 내 잘못이야. 배 조심해야지. 아기한테 안 좋아. 제발. 아기? 아기 따위가 내 인생 망쳐도 괜찮아. 내 커리어가 얼마나 중요한데. 다 너 때문이야. 쓸모없는 새끼. 아내가 배를 때리려 할 때면 저는 본능적으로 제 몸으로 아내의 주먹을 막았습니다. 제 몸이 멍투성이가 되어도 좋으니 아이만은 무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끔찍한 제안을 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뭐랬어? 아직 초기니까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된다고 했지. 내가 못 망치면서 이딴 거 낳을 필요 없다고 했잖아. 정리?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아기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기? 너 같은 한심한 새끼랑 사는 것도 지옥인데 이 애까지 낳아서 더 지옥 만들라고? 이딴 것 때문에 내 커리어 망치게 생겼는데 아기? 웃기지 마. 난 이해 못 나. 낙태할 거야. 내가 동의서에 서명해. 안 돼. 절대로 안 돼.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을 해. 우리 아기 생명이라고. 내 말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가 선택해. 얘를 죽일지 아니면 내가 죽을지. 아내는 아이를 지우라고 협박했고 저의 거절에 폭력의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아내의 모든 폭력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때로는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매일 밤 아이에게 미안하다, 아빠가 꼭 지켜줄게라고 속삭이며 잠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눈앞에서 벌어진 폭력 그리고 각성.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 작은 생명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내 역시 아이를 보며 잠시 평온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잠시 폭풍이 멎은 바다처럼 잔잔한 행복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 엄마가 많이 사랑해. 여보 정말 예쁘지? 이제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육아 스트레스가 쌓이자 아내의 폭력성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더 교활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저를 옥죄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터진 날은 아이가 갓도를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아 우리 아가. 아 맛있다 그치? 아빠랑 맘마 먹자. 여보. 젖병 살균 안 했어. 내가 어제 분명히 하라고 말했을 텐데. 또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미안. 금방 하려고 했어. 애기 맘마 다 먹이고 바로 하려고 했지. 아이가 울었습니다. 제 뺨을 때리는 엄마와 고개 숙인 아빠를 보며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은 그저 무기력하게 맞는 아빠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비로소 각성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아이에게 이런 가정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어. 미안해. 아가. 미안해 아빠가. 제가 맞고 사는 것은 괜찮아도 제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괜찮으면 다 괜찮은 줄 알았어. 바보같이. 저는 살기 위해 그리고 제 아이를 위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외부의 도움 요청 그러나 난관. 그날 밤 저는 밤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남편이 폭행을 당했을 때 가정폭력 피해 남성. 하지만 나오는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여성 피해자를 위한 것이었죠. 저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남자라서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건가? 네, 제가 가정폭력 피해자인데요. 아내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떤 종류의 피해신가요? 혹시 배우자분이 남자분이신가요? 네, 아내가 저를. 아, 남성분이신가요? 죄송하지만 저희 기관은 여성 피해자 위주라서 남성 피해자 상담은 저희가 연결해 드릴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피해자인데 어렵게 남성폭력 피해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남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상담사님은 증거를 모으고 이혼을 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혼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버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더 심하게 협박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버려? 내 인생 끝장내줄 테니까 각오해. 제가 폭행 증거를 제시하면 내가 널 때렸다고? 너 미쳤어? 술 취해서 헛소리하는 거 아니야? 라며 잡아댔습니다. 내가 미쳤나? 내가 이상한 건가?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아이도 생각하면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불리해질까봐, 아이를 뺏길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내의 외도와 숨겨진 진실. 그러던 중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제게 더 큰 절망과 함께 역설적으로 탈출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저를 때리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니. 배신감과 모멸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제가 이토록 고통받는 동안 그녀는 다른 남자와 웃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어쩌면 저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도는 이혼의 확실한 사유가 되니까요. 그래,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저는 몇 주간 아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매일 밤 아내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외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아이와 제 미래를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증거를 모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졌지만 동시에 이제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장모님의 외면과 마지막 선언. 증거를 모으는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아내의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쩌면 제 아내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기에 상황을 이해해주고 중재해줄 거라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이라면 은하를 말려주실 거야. 장모님, 은하가 저를 너무 힘듭니다. 매일 밤 폭행을 당하고 아이 앞에서도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도 불안해합니다. 은하가 요즘 다른 남자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은하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은하는 착하고 여려.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데 남편을 때릴 리가 없지. 하지만 제가 멍든 사진도 있고 은하 목소리가 녹음된 것도 있습니다. 장모님, 제발. 사위가 뭘 어쨌길래. 우리 은하가 그랬겠어. 분명 사위가 무슨 잘못을 했겠지. 남자가 집안을 제대로 못 이끄니까 아내가 예민해지는 거 아니겠어. 우리 은하는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사위가 남자답지 못해서 그런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은하에게나 잘해. 장모님은 제게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못난 남편이라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이라며 저를 탓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내 편은 없어.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 스스로 끝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닙니다. 법정 싸움의 시작, 그리고 투명 인간의 외침. 충분한 증거가 모이자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제 소장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감히? 웃기지 마. 김지훈 씨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아내의 외도 증거도 명확하고 폭행 증거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변호사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법정에서 아내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저를 때렸다는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오히려 제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능숙하게 연기하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또 다시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한 녹취록과 사진, 그리고 아이 앞에서 폭행당한 CCTV 영상은 그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아내가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저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법정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피고인 변명할 기회를 주겠지만 이 증거들은 무엇입니까? 저건 편집된 거예요. 조작된 거라고요. 저 남자가 저를 해치려고 꾸민 짓입니다. 그녀의 발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삶의 지옥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맞는 남편으로, 투명 인간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제 숨지 않을 겁니다. 당당하게 제 삶을 찾아 나설 겁니다. 자유다. 드디어.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아이와의 관계, 그리고 제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통 속에 있는 투명 인간들이 저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저와 같은 이들에게, 그리고 제 아이에게 당당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만약 지금 당신도 저처럼 말 못할 고통 속에 있다면 부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외면당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용기를 내세요.